내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7,000원 넘게 오릅니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원 동해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해역에서는 한 달 사이 36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랐는데 추가 지진 가능성 짚어봤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건의합니다. 간호사 단체는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아들로 200억 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한방병원 대표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강제 수사 전 사무실을 정리했는데 국회의원인 아버지 집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분간 대규모 개각은 없다며 2년은 지켜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년 철권 통치를 이어온 튀르키예 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하면서 결선 투표를 앞두게 됐습니다. 서방 진영과 러시아가 특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인의 신동욱입니다. 날씨가 덥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듯한데 올여름은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한전이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오다 마침내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적자가 워낙 커서 이걸로는 안 된다는 계산이지만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기도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인상폭입니다. 가스요금도 오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자꾸 오르고 서민들 여름나기가 벌써부터 큰 걱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윤정 기자가 먼저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8원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인상됩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한 달에 3,000원가량 인상되고 가스요금은 약 4,4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에너지 요금 인상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생활에 부담이 되니까 올리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지금으로서는 올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올리긴 올리는데 구성원들도 엄청 고생을 한다 이런 느낌 정도의 느낌이 들 만큼 더 강한 자구책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2조 7천억여 원의 수입이 늘어나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는 2021년 이후 45조 원에 달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11조 원에 달해 두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를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좀 인상폭이 컸어야 되는데 8원에 그친 부분이 좀 아쉽고요. 3분기는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 속에 소폭 인상에 그쳤지만 한 푼이라도 아쉬운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예, 정부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요금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멀었습니다.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있는데 여당 입장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월 최대 2만 원 요금 할인에 더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하여 적용하고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면 전기요금도 킬로와트 시당 최대 1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가 한 달 전기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월 전기요금이 10,000원 이상 줄어듭니다. 눈앞에 부담은 줄였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내놔야 하지만 3분기는 가뜩이나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인 만큼 요금 인상이 쉽지 않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정부에게 올해 내내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적정 인상액의 절반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못하면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전채를 더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이제 또다시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터져야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연내 전기요금 인상을 내년으로 미루면 총선 이후엔 전기요금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충북과 경북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역에선 지난 한 달 사이에 크고 작은 지진이 36차례나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이번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는 아닌지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설치된 CCTV가 갑자기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해경 구조정이 정박한 항구부터 도심 도로에서도 진동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7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어떤 큰 무슨 정 같은 걸로 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150km 넘게 떨어진 충북과 경북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동해 해역에선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을 포함해 한 달 새 36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진에 시민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일부 지진 해일 대피소는 거리가 멀거나 찾기 어렵고 강원도 내 건물 10곳 중 9곳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합니다. 집도 오래되고 그래서 지진 일어났다면 쓰러질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웁니다. 대피를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사실 저희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막상 닥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잇따른 지진의 정부는 지진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부터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이러다 더 큰 지진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정홍영 기자, 최근 이 지역에서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규모 2.0 이상인데요. 지난달 23일부터 3주 동안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13차례 발생했습니다. 규모 2.0 미만까지 합하면 36차례나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동해 앞바다와 강원 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규모 2.0 이상은 올 들어 벌써 16차례로 대부분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규모 4.5라면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 4.5 정도면 지난달 가장 컸던 규모 3.5 지진 32개가 동시에 발생한 규모입니다. 진원이 바다 30km 깊이라 이 정도였지 내륙에서 발생했다면 큰 인명피해까지는 아니어도 건물이 손상될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나마 이것이 여기서 끝이라면 다행입니다만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올 수도 있을까요? 네, 이번 지진 발생 지역에서 과거 비슷한 규모와 형태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1996년 규모 4.2와 2019년 규모 4.3 지진입니다. 기상청은 이 세 지진이 모두 같은 단층에서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즉 오늘 지진이 본 지진이고 점점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지진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 정도 규모가 본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 높지는 않을 거다. 예,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해양은 단층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지진도 역단층이라는 것 말고는 정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응력, 이 모아진 힘이 지진으로 해소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같은 선상에서 나타난 규모 2에서 3의 지진들이 큰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면 이 규모 6 정도는 일어나야 끝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0km 정도 되는 규모의 단층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진의 규모는 약 6 정도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을 해야 이걸 본진이라고 볼 수 있지 4.5 정도 가지고는 본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2016년 경주 지진이 규모 5.8 그리고 그 이듬해 포항 지진이 5.7이었죠. 무엇보다
동해안은 원자력 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동해안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원전 시설은 규모 7 정도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긴 하지만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 원전 지역에 지진 관측소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당장 큰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도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가상화폐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어제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는데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꼬리 자르기 위장 탈당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사자가 나가버림으로써 당의 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러한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본인이 동의만 하면 거래 내역 일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 의원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신윤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거래 내역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기에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고 거래 코인 종목은 전체가 어떻고 수익은 각각에서 어떻게 발생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는 못해서 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 측과 코인 거래소에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래소 측은 본인만 동의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보좌진이 거래 내역을 정리해 줄 수 있느냐고만 물어왔고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김 의원 본인의 요청은 없었고 진상조사단의 거래 자료 요청만 있었다며 김 의원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임장을 보내면 바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료 제출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물리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취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민주당도 김 의원의 비협조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진상조사단의 대형 화면으로 다 열람해서 보여드렸다고 했지만 이소영 대변인은 전자지갑, 코인 종목, 수입 등의 자료를 미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결국 검찰이 김남국 의원 탈당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언제 어떤 코인을 얼마나 거래했는지 큰 흐름은 잡힐 걸로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곳은 코인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그리고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클립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의원의 계좌 정보와 코인 보유 현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입니다. 김 의원은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2021년 2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대금 9억 8천만 원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뒤 8억 원에서 9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어떤 코인으로 언제 얼마나 이익을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지난해 말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통보했고 형사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거래로 해당을 해서 검찰은 두 차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세 번째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압수한 김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토대로 코인을 사들인 돈의 출처와 코인 거래 내용,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위장 탈당 논란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탈당을 선언하면서 당을 잠시 떠난다고 했습니다.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은 수사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코인 보유 사실을 흘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상임위 회의 중간에 코인 거래를 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몇천 원 정도입니다. 네. 그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가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코인 거래가 논란이 된 건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유출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윤석열 라인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런 행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했고 사태에 이른다 이 문제까지 이른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그 의원직 사퇴에 대한 결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측근인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잡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TV조선 황병줄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진실 공방이 있긴 합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이제 정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곤경에 빠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혜원 전 의원이 구원 투수를 자처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정치를 해서라도 김 의원을 반드시 다음 국회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정색하고 여러분께 알릴 만한 뉴스인지는 판단이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정치의 수준과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만큼은 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고이동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어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김남국 의원, 우리 같이 살려냅시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손 전 의원은 김 의원과 통화를 했다며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더니 어제 밤에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담담하다고 얘기를 해요. 김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한 신당 창당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들을 살려냅시다.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비례당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실제 손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한 뒤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했습니다. 흑석동 건물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김의겸 전 대변인은 민주당 공천이 어렵게 되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우리는 종같이 부리시면 됩니다. 열린민주당은 21대 총선이 끝난 뒤 민주당과 합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김의겸 의원을 모델로 재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부작용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비행의 끝은 어디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이러다 다 죽는다는 아우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대표 사법 리스크의 돈봉투 사건에 코인 태풍까지 불어닥치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 장용욱 기자에게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건 짐작이 가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보여주는 상황이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예. 일단 한번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당 구성원들의 의지를 존중해서 향후 강력한 혁신 정책을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 쇄신을 언급하자 같은 지도부인 송갑석 최고위원이 이 반성부터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쏘아붙인 겁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 내부는 이 대표와 당 지도부의 이 안이한 대처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당한 김남국 의원 조사는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또 못한다 말들이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논란 끝에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는 탈당 후에도 일단 김 의원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탈당 후라 할지라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 민주당 당규에 있는 이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이 규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당규 적용 여부도 결국은 당 지도부가 판단이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도부가 여전히 이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 진상조사단 조사 도중에 이 기습탈당한 김 의원이 이 탈당을 하고 나서 조사에 협조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이 진상조사도 받기 싫어서 탈당한 사람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보는 지도부가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이런 불만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만큼 이 비명계는 물론이고 친명계에서도 한마디로 이대로는 총선에서 다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그동안 잠시 잠잠했던 이재명 대표 사퇴론도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낙인 찍히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게 다 죽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지. 네, 여기에 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SNS에다가 이 기존 골격 그대로 재창당하는 것은 모면책이고 눈속임이라며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예, 총선 앞두고 20, 30대 특히 수도권 중도층 민심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김 의원 탈당으로 당에 대한 비판이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지금 수도권 의원들은 우리 다 실업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전했고 또 다른 친명계 재선 의원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탈당을 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니냐며 이 당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예, 결국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로 쟁점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군요. 예, 장영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합니다. 이 간호법이 의료인 간 협업을 방해해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의사들은 환영했지만 간호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단식 농성 7일차라고 적힌 팻말 뒤로 대한간호협회 임원 3명이 앉아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신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건의에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진료 거부라든가 이런 직업윤리에 벗어나는 일들은 하지 않지만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일 이외에는 하지 않는 그런 준법 투쟁을. 간호협회는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인 1정당 가입하기, 면허증 반납운동 등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반팔이 어색하지 않은 초여름 날씨였습니다. 이 충남 아산이 30.2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이 30도를 육박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노도울 기자입니다. 도심 속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은 반팔옷 등 시원한 여름 옷을 입었고 따가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도 꺼내들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겉옷도 좀 입고 다녔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반팔을 입어도 약간 후덥지근한 날씨. 시원한 강바람을 쐬러 한강공원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힙니다. 아침에는 약간 쌀랑하다는 기운이 느꼈는데 낮에는 좀 너무 더워가지고. 그늘 밑에는 나들이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바로 옆 한강공원 산책로는 햇빛을 피하기 힘들어 이렇게 한산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6도, 광주 28.5도, 서울 27.9도를 기록했고 아산은 30.2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 기온보다 5도가량 높은 수준인데 서태평양 해수면이 온도 상승으로 공기순환이 활발해지면서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열대에 발생하는 강한 대류 현상이 주기적으로 30일에서 60일에 주기를 가지면서 진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하면서 내일도 낮 기온이 23도에서 34도까지 오르는 반면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2도 사이로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야당 의원 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병원 건물 지하에 침실 등 개인 공간을 조성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관련 시설을 모두 치워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압수수색은 국회의원인 아버지 집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료 의사들에게 잔고 서류를 위조해주는 등 사기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한방 프랜차이즈 대표 A씨. 대출이 사기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검찰은 3월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본사 지하 2층에 있는 직원 공간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목상 직원 공간이었지만 A씨가 회사 돈을 빼돌려 고급 인테리어에 침실과 개인방 등 개인 공간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는 이 공간이 정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은 당시 A씨의 아버지인 야당 의원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가 아버지 집에 주소를 두고 생활했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정황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야당 의원 측은 병원 개업을 한다고 해서 담보로 제공한 것뿐이라며 아들 사업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서해 바다를 지키는 평택의 해군 이함대에서 한 병사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선임병이 피해 병사에게 상상 이상의 심각한 인격 모독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황은 피해 병사가 군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담겼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해군 이함대 소속 A 병사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해양 경계 근무 중 바다로 뛰어드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선임 근무자의 구조로 목숨을 건진 A 병사가 어제 군사경찰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가혹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 선임병은 다른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A씨 목에 헬스용 벨트를 채운 뒤 넌 이제부터 강아지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 강아지는 사람 말을 못한다며 동물 소리를 내게 했고 벨트를 채우면 복도를 4발로 걷고 소변을 볼 때에도 동물처럼 한 다리를 들고 보라는 말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막 장난이라고 해서 그때가 제일 인간적으로 모욕적이었고 자존감이 둔둔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선임병은 지난달 말 사격 훈련을 나가던 중 타인에게 총기를 넘기면 안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A씨 소총을 강제로 뺏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총의 수직 손잡이 고정못을 분실했지만 간부에게 걸리지 말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A씨는 부대 간부들이 1:1 상담을 해주지 않아 괴로움을 호소할 기회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해당 사건을 해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휴대전화에 070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잘 안 받으시죠?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범 등 사기꾼들은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전환기를 사용하는데 이 전환기를 갈대밭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의 한 건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 창고입니다. 바닥에 붉은색 불빛이 깜빡이는 전자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070이나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중계기입니다. 30대 A씨는 중국에서 중계기 부품을 들여와 한 대당 15만 원을 받고 조립한 뒤 전국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건물 옥상, 고속도로 휴게소, 도시마천 갈대밭 등 경찰이 찾아낸 것만 375대나 됩니다. A씨 일당이 깔아놓은 중계기는 중국에 있는 콜센터를 통해 1,600여 개의 휴대폰 번호로 나뉘어 전화 금융 사기에 악용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만 182명, 피해 금액은 46억 원이나 됩니다. 중국 총책은 중계기 배치 현황과 단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계기에 위치 추적기까지 설치했습니다. 중국 총책이 직접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놓고 잘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적발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경찰은 A씨 등 14명을 붙잡아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이 학교 내 교권 추락 사태가 잇따르는 것도 현실입니다만 이 선생님들 오늘만큼은 그저 흐뭇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임용고시를 통과하고도 아직 교단에 서지 못한 예비교사들은 오늘 같은 날 아쉬움이 더 큽니다. 이런 예비교사가 전국에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스승의 날 행사. 초등학생 10여 명이 단상에 올라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가 열렸지만 같은 교사 자격을 갖고도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올해 초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한 김모 씨는 3개월째 발령을 받지 못한 채 대기 중입니다. 첫 스승의 날이 오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기쁨을 나눌 순간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스승의 날 쉬고 있는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한 채 기다리는 예비교사는 전국에 2,081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정식 임용까지 평균 15개월이 걸려 그때까지 시간 강사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다리고 임용 대기 기간은 최장 3년이어서 합격이 취소될까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언제 발령이 날지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간제로 일한 기간은 쳐주지를 않거든요. 학생 수는 감소하고 폐교가 줄이는 현실 속에서 예비 교사들은 스승의 날 기쁨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검찰이 최근 SG 사태에 연루된 계좌 250개를 분석해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핵심 인물 라더견 씨 등 3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은 명단에 등장하는 이들의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더견 씨와 투자 모집책 등 3명을 전격 체포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의 거래 내역을 미리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시세 조정 혐의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이들 거래 내역 외에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라 대표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SG발 주가 조작에 사용된 증권계좌 250개와 전화번호 50개를 확보한 뒤 내용 분석에 주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주가 가격을 정한 통정거래에 동원된 전화번호와 계좌를 특정했고 소유주까지 파악해 주가 조작 가담 의심자 명단을 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을 특정하고 혐의를 서서히 압축함에 따라 수사도 가속할 전망입니다. 이미 라 대표에게 투자자를 모집해준 의혹을 받는 병원장 주모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주가 조작 과정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장모 씨 등도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일부 피해자 가운데는 주가 폭락 이후 수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라 대표 일당이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등 자료를 패기에 드러나지 않는 관련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당시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렸죠. 이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또 한 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 라이더 수입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배달 전성시대는 저무는 걸까요?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올해부터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엔 연초에 비해 배달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 배달 서비스 중단을 고민 중입니다.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마이너스면 이거는 계속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조만간에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이 같은 배달 수요 급감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거리두기 해제와 엔더믹 여파로 음식 배달 시장이 축소되면서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단순 노무 종사자가 2년 3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배달앱 3곳의 이용자 수는 1년 전보다 12% 가까이 줄었고 배달 기사들의 수입도 반토막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료 인하 경쟁까지 붙어 배달 기사들의 수입은 더 줄어들 태세입니다. 4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은데.
상점 수가 이제 그대로 있다고 쳐도 좀 떨어진 게 사실이라서 아무래도 저희 배달 대행도 그 경쟁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4,000원 안팎의 배달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코로나는 끝나가도 배달료는 크게 내려가지 않다 보니 포장을 선호합니다. 직접 사서 먹으면은 뭐 한 4,000원, 5,000원이면 사 먹을 거를 적어도 8,000원도 있고 이제 최소 비용도 생각하면은 10,000원 넘게는 구매를 해야 되니까 비싸다고 생각을 하죠. 배달 시킬 바에는 그냥 가서 먹는다던가.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되었지만 배달에 뛰어든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에겐 더 혹독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반면 저가항공사는 전례가 드문 실적 호전을 기록했습니다. 저가항공사들은 이 흐름이 끊길까 유류 할증료 정도만 내고 일본 등을 가는 특가 항공권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김혜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 모처럼 온 식구가 해외여행에 나섰습니다. 맛있는 거 좀 먹고 장모님이랑 이제 애기랑 같이 좋은 곳 돌아다니고. 엔데믹 이후 다시 막을 올린 국제 무대를 위해 예술인들도 공항을 찾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성악가들과 교류를 해서 연주를 하러 갑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대면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늘길에 오르는 여객 수요가 끊이지 않으면서 저가항공사들은 실적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여객 수가 1년 전에 비해 100배 넘게 늘면서 매출이 3배 이상 뛰었기 때문입니다. 엔데믹 특수로 운항 횟수를 크게 늘린 항공사들은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저가항공사는 지난달 유류 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만 내는 영원 항공권을 내놨고 일본이나 동남아행 편도 항공권을 10만 원 안팎에 살 수 있는 특가 상품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 등 저가항공사가 출항하지 않는 장거리 항공편은 여전히 티켓값이 금값입니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정말 많이 한 4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근거리 여객을 붙잡는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일부 저가항공사들은 중장거리 노선 확대로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을 맞아서 몇 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검토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분간 장관 교체는 없다며 한 번 일을 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개각을 하진 않는다며 차관을 교체했으니 당분간 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최근 구체적인 부처 이름과 교체 사유까지 언론에 보도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운영에 임해달라. 다만 일부 부처에 대한 인사 추천과 검증 작업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주엔 꼭 필요한 곳에 인사는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국 전환이나 쇄신을 위한 전면 개각 또는 총리 교체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도 감안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한 혐의로 이달 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오늘 그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은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검찰 공소장에는 당시 점수 조작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이 과락 없이 기준 점수를 넘기자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재승인 점수인 650점을 넘겨 654.63점을 받았다는 방통위 간부의 보고에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방통위 간부들은 윤모 심사위원장을 통해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깎도록 유도했고 심사위원장은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라고 간부에게 물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후 방통위 간부로부터 점수가 과락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또 심사위원장에게 점수를 알려줬다는 말을 듣고 심사위원장은 점수를 주지 않잖아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검찰은 이를 한 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통해 점수 조작을 하도록 승인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저희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이번 점수 조작 사건으로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모 교수와 방통위 간부 2명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원전 사업이 재가동됩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본격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 6년 전 신한울 3, 4호기가 부지 조성 등 기초 작업이 이뤄지던 중 전면 중단됐던 만큼 오늘은 원자로 등 핵심 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착수식이 열렸는데요.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레인이 원자로에 들어갈 거대한 핵심 부품을 옮기고 직원들은 너트를 돌리고 도료를 바릅니다. 조용했던 원전 기기 공장이 원자로 등 핵심 설비 제작에 한창입니다. 한 호기당 1,4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제작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부도 위기를 맞았던 국내 원전 협력사 460여 곳도 참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약속했던 원전 생태계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원자력 정책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5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을 꾸준히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4,500명의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개발에도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백지화된 천지 1, 2호기랑 대진 1, 2호기 부지를 팔아버렸거든요. 매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원전 산업계를 살릴 신한울 3, 4호기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튀르키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2주 뒤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20년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종신 집권 야망에 일단 제동이 걸린 건데 선거 결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여서 서방 진영과 러시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대선 최종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49.4%, 클루츠 다로울루 야당 대표가 44.96%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르도안이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결국 오는 28일 결선 투표로 승부를 가르게 됐습니다.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였던 에르도안은 자신감을 얻은 표정입니다. Milletimiz tercihini seçimin ikinci tura kalmasından yana yaptıysa onun da başımızın üstünde yeri var. 반면 승리를 자신했던 클루츠 다로울루는 대역전극을 다짐했습니다. Bu seçimi ikinci turda mutlaka ama mutlaka kazanacağız. Herkes bunu görecek.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도 결선 투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이지만 에르도안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고 반미 노선이 뚜렷합니다. Biden Erdoğan'ı düşürmemiz lazım diye talimatı verdi. Bunu ben biliyorum. Bunu benim bütün halkım biliyor. 클루츠 다로울루 대표는 정반대의 정치 성향으로 집권하면 친서방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를 말리는 초박빙의 승부라는 관측 속에 20년 철권 통치에 막이 내릴지 튀르키예가 운명의 이주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김한기 화백의 예술여정 40년을 돌아보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초기작과 습작도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렌지빛으로 물든 산. 김한기는 이 작품을 반구상을 주로 작업하던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반 사이에 그렸습니다. 하지만 화폭을 빼곡히 채운 점에서는 이미 후에 등장할 전면 점화의 싹이 엿보입니다. 화초와 그릇 같은 한국적인 소재를 그린 구상화. 그러나 생면 분할에선 추상화의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재개관을 기념해 연 이번 회고전에서 호암미술관이 중점을 둔 것은 김한기 작품 세계의 연속성입니다. 관람객은 구상에서 완전한 추상으로 이행하기까지 김한기의 작품 세계가 변화한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록에만 실려 있어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던 초기작과 미공개 습작도 출품됐습니다. 김한기의 유족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장녀 윤영근 선생님 네 분인데 댁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굉장히 방대한 그 아카이브들과 자료들을 함께 선보인 것이 이번 전시의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미술을 인간의 원동력 삼았던 작가. 치열했던 그의 40년 예술 세계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도마뱀이 제 꼬리를 잘라내는 순간 꼬리는 생선처럼 퍼덕거립니다. 적의 시선을 붙잡아 몸통이 도망치는 시간을 벌려는 몸부림이죠. 그런데 꼬리는 지방과 단백질 저장고여서 비상식량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꼬리를 재생하려면 가진 에너지의 대부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느라 성장도 생식도 멈춰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꼬리가 되살아난다고 해도 보잘것없어서 움직이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수컷은 암컷에게 외면당해 짝짓기에 실패하기 일쑤죠. 시골 하늘에 마른 천둥이 치고 비가 퍼붓게 생겼으면 바삐 비설거지를 합니다. 널어둔 곡식과 빨래를 걷고 장독 뚜껑을 덮어서 건사하는 것이죠. 비를 긋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비를 멈출 수 없어서 대신 추녀 밑에 멈췄다는 식구처럼 잠시 비를 피해 그치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참 고운 우리말이 많죠. 그러나 이 고운 말들도 정치판에 들어오면 전혀 곱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게이트급 태풍으로 발달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이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린 게 지난 11일입니다. 그 다음 날엔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죠. 급박한 사정이 느껴지면서 이때만 해도 이번에는 뭔가 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 의혹의 장본인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의총에서 김 의원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지만 탈당한 사람을 상대로 뭘 얼마나 더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돈봉투 사건과 달리 민주당이 자체 조사에 나선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코인 의혹에 좌절한 20, 30대의 분노가 워낙 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체 조사를 해보니 사태가 그리 간단치 않았던 걸까요?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처럼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일단은 큰 짐을 덜어낸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했습니다. 잠시 떠났다가 큰 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일 겁니다. 지난 3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민주당 의원들처럼 말이죠. 민주당 역시 기다렸다는 듯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마치 무슨 정해진 수순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사천리로 꼬리 자르기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도마뱀도 꼬리 한번 자르면 골병이 든다는데 매번 이러다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눈을 속이려 드는 것도 어디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가을비는 장인 구레나루 밑에서도 긋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잠깐 내리다 곧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소나기와
폭우 장마의 계절입니다. 어디 간들 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뮤지컬 포스터처럼 말이죠. 5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코인 태풍 끝기였습니다. 화사하게 피어난 장미와 함께 5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한참을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집니다.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고 평년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강릉과 대구가 33도, 전주 32도 등 30도 이상의 8월 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12시에서 3시 무렵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내일 수도권의 공기질은 탁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무난하겠습니다. 남해안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고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은 목요일에 잠깐 누그러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로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